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빠른 정보에 주목한 JP 모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9세기의 유럽과 미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느꼈어요. 인간은 빛과 소리와 같은 전통적인 정보 전달 수단 이외에도 전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신을 창안했어요. 전신을 이용해서 사람은 주식의 변동, 시장 가격의 변화, 열차의 출발 시간, 정치적인 사건, 전쟁 소식, 이런 것들을 멀리서부터 상상도 못할 속도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당시 철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바로 통신망이었어요. 아직 전화가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된 통신망은 전신이었어요. 이 전신소가 위치한 곳이 바로 전국의 철도망에 점점이 박혀있는 철도의 역사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금융인에게 빠른 정보는 돈과 마찬가지였어요. 은행이 철도업을 장악하면서 자동적으로 전신망도 지배해서 생생한 정보를 가장 빨리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 같은 정보는 곧 돈으로 이어졌죠. 동물적인 감각의 소유자인 JP 모건은요, 바로 이 대목에 주목했어요. 통신의 발달로 미국에서는 우편을 제외한 전화와 전신, 송금 업무가 국영이 아닌 개인 기업화되었어요. 신속한 정보 업무와 현금 송금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웨스턴 유니언이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미국에서 흔히 쓰이는 우편환을 당시 이 회사가 개발했어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세계적인 송금 전문 회사예요. 그 뒤에 전신통신망은 대륙 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공사로 이어졌어요. 1866년에 드디어 대서양 반대편과도 서로 소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866년 대서양 해저 케이블 완성으로 인해서 월스트리트와 영국 런던의 거리는 더 좁아졌어요. 로이터 통신 같은 통신사의 발달은 월스트리트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어요. 미국은 만성적인 자본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은 자신들의 신용으로 정부 채권을 인수해 런던에서 유통시켰어요. JP 모건도 32살, 1869년 런던에 건너가서 로스차일드 가문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모건은 로스차일드 상사의 미국 지부 회사인 노던 증권을 설립했어요. JP 모건은 세계 최대 금융재벌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을 대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가 있었어요. 모건으로서는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것이에요. 이를 계기로 해서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돌입했어요. 로스차일드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 산업과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린 셈이죠. 1869년 미국의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되었어요.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은 철도 건설 붐이 지나쳐서 무분별한 철도의 확장과 투기가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언제 터질지 모를 거품 경제도 떠안고 있었죠. 1869년 모건은 철도 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로스차일드가는 프랑크푸르트 시절 자기 집에 살았던 랍비의 손자 제이콥 쉬프를 미국으로 보내서 총책을 맡겼어요. 제이콥 쉬프의 지휘 아래 JP 모건이 철강업의 카네기, 철도 산업의 해리먼, 석유 산업의 록펠러에게 자금을 댔어요. 이후에 로스차일드 가문과 모건 가문은 서로 상대방의 은행에 파견 근무하면서 상대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JP 모건은 해외 채권에 눈을 돌려서 1868년 파리 증권사인 드렉셀 아르제 상사가 필라델피아에 설립되면서 1871년에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드렉셀은 국공채 사업 이외에도 업무 영역을 넓혀서 철도 건설, 광산 개발, 도시 부동산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했어요. JP 모건의 아버지 스펜서 모건은요, 지나치게 모험적인 아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아들의 파트너로 경험이 많은 노장인 드렉셀을 주선해서 합작회사를 설립케 했어요. 드렉셀 모건 은행은 채권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을 해서 그 분야의 최강자로 등극했어요. 이 은행이 바로 JP 모건사의 전신이에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런던과의 연결은 월스트리트와 모건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드렉셀 가문과의 파트너십 합작으로 필라델피아, 파리, 스위스 등지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륙횡단 철도 건설은 빠른 시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전쟁이 끝나면서 산업은 번창했어요. 군수품 생산으로 북부의 산업 수준도 높아졌어요. 땅에 매장되어 있는 철과 석탄, 석유, 금, 은 이런 천연 자원도 활발히 채굴되었어요.
1869년 대륙횡단철도 이후에 1871년에 대륙 내의 전신이 실용화되었어요. 이제 산업계는 원료와 시장, 통신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고 밀려드는 이주자들로 인해서 값싼 노동력을 계속 제공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뒤에는 또 명암이 있잖아요. 미국은 철도 산업에서 첫 번째 버블을 경험해요. 1868년서부터 1873년 사이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자본이 대거 들어와서 철도 건설에만 11억 달러가 투자되었어요. 과잉 건설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철도 회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되었어요. 유럽에서 1873년 초에 경기 침체가 엄습했어요. 은행 사업으로 번창하다가 대륙 횡단 철도인 노던 퍼시픽 철도에 과다한 투자를 한 제이쿡은요, 1873년도에 파산했어요. 제이쿡 은행의 파산은 유럽의 은행 부도와 맞물려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죠. 제이쿡 같은 거부가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파산을 선언하자 유럽 자본이 삽시간에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를 계기로 세계는 불황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1873년 공황이라고 불러요. 연말까지 5,000개 기업이 문을 닫아요. 유럽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가 동시에 수렁에 빠져버리죠. 이때 미국을 도운 사람은 영국의 로스차일드가였어요. 로스차일드가는 1874년에 뉴욕의 유대계 은행 가문인 조지프 셀리그먼과 손을 잡고 꽉 막힌 미국의 금융 경색을 풀기 위해서 5,500만 달러의 미국 국채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로스차일드가는 뉴욕 월스트리트 은행 가문들과 함께 미국 국채를 인수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었어요. 로스차일드가는 금광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익을 올렸어요. 로스차일드가는 미국 내 대리인 벨몬트와 셀리그먼을 앞세워서 남북전쟁이 끝난 후 미국이 금을 사용하는 금 본위제로 회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1866년 미국은 긴축법안을 통과해서 유통 중인 모든 달러를 회수해서 금화로 환전하고 금 본위제를 부활하도록 애를 썼어요. 그런데요, 통화 유통량은 1866년 18억 달러에서 10년 후에 6억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공황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어요. 19세기의 마지막 25년 동안 미국 철도 회사의 절반인 7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극심한 공황에도 미국의 자본주의는 두 가지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어요. 첫 번째는 체질 강화예요. 부실 기업이 정리되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졌어요. 두 번째는 산업 자본의 자국화였어요. 유럽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내던지는 바람에 주가는 더 빠졌지만 35%에 이르던 외국 자본의 철도 산업 지분이 10%로 줄어들었어요. 유럽인들은 수익을 한 푼도 못 건진 채 광대한 미국 철도망만 건설해준 꼴이 되어버렸어요. 공황이 마무리되던 1880년대에 유럽 자본이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미국인들의 주머니를 불려줬을 뿐이었죠. 이후 1893년, 1907년, 1929년의 공황마다 주가 조작이 판을 쳤어요. 그리고 공매도도 기승을 부렸어요. 이 과정에서 금융자본이나 대형 기업들이 불황에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는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였어요. 이렇게 해서 문어발식 기업 운영과 자본 집중이 심화되면서 독점 자본, 곧 재벌의 형성이 촉진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황은 또 한 번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